이번 정책은 맛보기다. 더 강한 부동산 대책 나올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책이 6.27 대책이죠. 6.27 대책이니까 이제 딱 뭐 한 열흘 정도 된 겁니다. 근데 이번 정책이 시장에 충격을 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비율로 제한하고 막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그냥 금액으로 딱 제한을 해버렸고요. 6억까지만 빌려줄게. 자, 두 번째로 이제 전세 퇴거대출을 이제 1억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빼주는 거, 전세 빼주고 뭐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못하게 했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전세를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매수를 못하면 보통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주기도 힘들어졌으니 내가 들어갈 전셋집이 부족해질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월세가 남는 거네? 그럼 이제 월세를 가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줘. 그럼 대출을 안 해주는데 월세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이 중간에 그 전세 이 금을, 이 전세금이라는 게 붕 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A로 해석하는 사람, 뭐 B로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세를 주기도 어려워진다는 거, 특히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전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한 전세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책 버전만 보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튜브나 뭐 댓글, 아니면 뭐 이제 기사 여론에 보면은 돈이 없으면 집을 안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살라고 하냐 하는 반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돈 없으면 집 안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논리적으로 딱 봤을 때 일견 생각해보면 맞는 거죠. 돈이 없으면 집 안 사면 되지. 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대출을 실제로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집을 살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 대출 쪽이 얼마나 빡빡하고 타이트하냐면 내가 웬만해 가지고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웬만해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깎아가지고 안 해줍니다. 스트레스 DSR 이번에 3단계가 적용됐는데 이미 2단계를 하고 있었으니 3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3단계 적용되니까 뭐 엄청나게 무슨 뭐 폭풍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단계라는 건 이미 2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단계도 있었다는 거고, 1단계 때도 규제하고 더 세게 2단계도 규제하고 이제 3단계는 더 세게 규제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을 줄이겠다, 이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는 걸 줄이겠다고 한 정책을 쓴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DSR, 소득으로 대출을 제한한다. 네가 버는 돈에 맞춰서 대출해 줄게가 DSR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정책을 쓴 지가 오래됐고요. LTV, 가격의 몇 %까지만 대출을 제한한다 라는 정책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의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보통 DSR만 많이 쓰거든요. 근데 DSR에다가 LTV까지 제한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막 노르웨이 막 이런 데들은 105% 빌려주거든요. 집값보다 더 많이 빌려줍니다. 세금이랑 이사비랑 가구사라고 돈을 더 빌려줘요. 왜? 넌 어차피 소득이 높으니까. 너 소득 높으니까 네 소득 보고 집 대출해 주는 거야. 뭐 이러는데, 우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의 뭐 몇 %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출을 무제한 막 무한정으로 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막 20억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 그러면 이거는 영끌 투기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게 20억을 대출 받는다? 그러면 최소 연봉이 4억입니다. 최소 연봉이 4억이고 연봉이 막 5억 이런 분들이 대출을 막 20억씩 받을까 말까 해요. 현실적으로 20억을 대출 받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뭐 5% 하면 1억 아닙니까? 1억. 그러니까 20억을 대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자를 어떻게 내냐고요. 자, 그러니까 20억이나 대출 받는다라는 거는 이자를 낼 능력이 있고 원금도 상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1억인 분들이 지금 대출을 6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연봉 1억인 분들이 지금 대출 6억까지는 이번 규제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뭐 소득과 상관없이 6억으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봉 1억인 사람이 대출을 6억을 받는 건 착한 대출. 근데 연봉 5억인 사람이 대출 20억을 받으면 나쁜 대출이라는 논리라면은 이건 산수잖아요, 산수. 자, 1에서 6억을 받으면 6배를 빌린 거고, 연봉이 5억인 사람이 대출 20억 받으면 4배만 빌린 건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한 대출이냐? 저는 이 대출 6억이 훨씬 더 위험해 보입니다. 연봉이 1억밖에 안 되는데 6억이나 빌린 거 아닙니까?
여긴 연봉이 5억인데 원래라면 뭐 한 30억 빌려야 되는데 20억밖에 안 빌린 거니까 보수적으로 빌린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부자들을 왜 걱정하냐? 연봉 5억짜리들이 집을 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서민들 걱정을 해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부자는 억울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쟤네는 어차피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뭐 억울해도 되고 뭐 무슨 뭐 탄압해도 돼.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왜냐면 부자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부자는 마음대로 때려잡아도 되고 마음대로 세금을 내도 된다. 라는 논리로 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부터 모든 것들은 다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합의 하에서 그래 내가 돈을 좀 버니까 뭐 상대적으로 돈 못 버는 분들한테 복지도 해야지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득세에서 뭐 좀 많이 내잖아요. 누진세로 많이 내고 전기 많이 쓰면은 전기 사용료를 많이 내듯이 돈을 많이 벌면은 좀 세금을 좀 더 낸다.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합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게 안 될 일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2018년에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2라고 해서 예전에는 전세를 2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주인이 뭐 들어온다고 실거주한다고 하지 않으면 4년을 살 수 있죠. 이렇게 2+2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문화가 뭔 줄 아세요? 예전에는요 전세를 주면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집주인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약간 좀 망가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그냥 뭐 나가세요.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 뭐 살다 보면 뭐 세대 그럴 수 있지. 뭐 못을 박았어. 집을 막 망가뜨려 놓은 게 아니고 못 조금 바꿔 하면 괜찮아요. 뭐 다음 사람이 오면 거기다 딱 어차피 액자 걸 자리네 하면서 이렇게 봐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그렇게 봐주는 이유는 뭐냐면 세입자분들이 도움을 줘야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2년 살고 또 나가시거나 아니면 2년 살고 또 연장을 할 때 시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세입자랑 굳이 척지고 살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세입자도 2년 있다가 내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집주인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제 집을 보러 온다 하면은 당연히 불편하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보여줬어요. 왜? 이분이 우리 집을 계약을 해야 내가 또 돈 받고 나가니까 이러면서 이제 상부상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2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들이 집을 안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이 실거주 하겠다고 들어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2+2 쿠폰을 쓰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이 바뀐다? 그러면 난 그 +2 쿠폰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을 안 보여주고 그 임차인 연락을 안 받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막 너무 답답해. 나도 뭐 집도 팔고 싶고 막 그러는데 연락도 안 돼. 막 찾아갔더니 막 소리 지르고 막 오지 말라고 그래. 막 뭐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원래는 약간 서로 상부상조하자라고 했는데 이 임차인이 이제 협조를 안 해주니 임대인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좋아. 그럼 너 4년 살아. 근데 어쩔 수 없지. 대신에 4년 뒤에는 내가 무조건 쫓아낸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나갈 때 두고 보자. 너 망가뜨린 거 내가 못 하나까지 내가 다 뜯어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감정 소모를 막 하고 있어요. 거기다 막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못 받고 뭐 약간 뭐 말을 좀 깨지고 하면은 괜찮아. 뭐 애기가 뭐 활발한가 봐 하면서 막 이렇게 봐줬는데 이제는 막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너를 그냥은 못 내보내 하면서 그 막 꼬투리를 막 다 잡습니다. 그리고 막 소송 걸고 막 싸워. 소송비가 수리비보다 더 큰데 나는 이 임차인을 어떻게든 법정에 세울 거야 하면서 막 일부러 막 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뭐 하나 장점이 생기면은 단점도 같이 따라오고 작용과 반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각자 이 사회적 합의를 넘어가 버리면요. 이기적으로 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이 문제가 있는 거냐, 임대인이 문제가 있는 거냐, 저는 둘 다 문제가 없다 봅니다. 그냥 이 제도가 문제인 거죠. 자, 이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논리잖아요. 이 정책의 논리라면은 가계대출이 많은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연봉 1억인 사람이 6억을 받고 연봉 10억인 사람은 60억을 받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 고통 분담을 하자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주담대는 집값의 뭐 30%만 받자.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 뭐 한 달 뒤부터는
집값의 뭐 30%만 한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 그나마 그래 10억짜리 살 때는 3억 받고 20억짜리 살 때는 6억 받고 이러면은 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뭐 공평이나 뭐 어떤 공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연봉이 높아도 뭐 하다못해 뭐 이재용 회장이 뭐 6억밖에 대출 안 나오나요?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거기다가 아니 이재용 회장은 돈이 많으니까 현금으로 집 살 걸? 아닙니다. 그분 지금 상속세 12조 내야 돼가지고 지금 집도 팔았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그 논리적으로 이게 되지 않는 뭔가 좀 급박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네는 좀 미안한데 좀 어쩔 수 없이 좀 당해야 된다. 그리고 너네는 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사회적 합의가 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6억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 8에서 12억 정도 되는 곳들이 보통 이제 6억을 대출 받으려고 많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들 지금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특정 지역을 제가 말하긴 뭐하지만 뭐 매물이 아예 없는 동네도 생겼고요. 최근에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순식간에 1억이 막 튀어 오릅니다. 1억씩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를 가지고 오히려 수혜를 받는 지역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억짜리가 1억이 오르면 1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풍선 효과의 시작으로 또 간다. 이번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표를 막 언론사에도 제공하고 막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수도권 규제로 해가지고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1억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는 목적으로도 1억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세입자한테 돈 빼주고 실거주하러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자가 전세로 있는 집을 사가지고 이 집에 제가 이제 실거주하러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분들도 6월 27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안 해요. 이제 못 해요. 이제 그 돈을 빼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전세금을 빼주고 실거주 하는 것도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니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이런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갭 투자를 안 하겠다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대출을 막아버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이냐. 6월 28일 이후의 계약은요. 이제 한 번 전세를 맞추면 무한 전세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뭐 10억짜리 하나 맞춰놨어요. 그러면 그 10억을 현금으로 다 빼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1억은 해주니까 이제 9억은 현금을 모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9억 현금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 전체를 다 현금으로 해서 실거주를 해라라는 정책이라면은 이게 뭐지? 그럼 이제 전세를 계속 주라는 정책인 건가? 근데 이쪽에서는 또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대책을 보면은 전세를 계속 주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주담대 6억 받아서 빼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걸로는 이제 안 돼요. 이제 주담대 6억을 받을 거면 전세를 아예 처음부터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에서 12억대 정도의 구간대는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2를 다 쓴 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세입자분들이 연장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주인 분들은 아마 이 집을 뭐 몇 년 전부터 팔고 싶었는데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리한다. 그러면 지금 새로 사는 분들은 6억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실거주하러 들어올 겁니다. 왜? 지금 전세를 또 맞춰버리면 이분을 빼주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동네를 얘기한다면은 경기도의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뭐 이런 데들을 보면 딱 가격대들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들은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진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전세 매물이 좀 급감하는 게 이 지역들에서 느껴지지 않을까. 자, 거기다 이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루머 같이 지금 돌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주택자인데 내 집을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소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 이제 다른 데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월세보다 전세가 어쨌든 좀 싸니까 이자 내는 게 싸니까 1주택자지만 뭐 사정상 내가 뭐 다른 동네 가서 일하게 되면은 전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빌렸던 분들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검토한다는 거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1주택자라면은 전세 사지 말고 월세를 살거나 실거주를 하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식의 정책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얘기들 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자체도 대출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지금 DSR을 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내가 받아놓은 전세금도 부채로 간주를 해가지고 DSR 한도를 깎아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내가 2주택자예요. 2주택자인데 한 채는 전세를 주고 두 번째 집은 실거주 하려고 그래요. 실거주하는 집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2주택자시네요. 자, 근데 전세를 6억을 끼고 계시네. 그럼 6억의 전세는 이게 부채 아닙니까? 그럼 이 DSR로 반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세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뭐 20년에 상환하는 걸로 해서 이자 없이 뭐 원금 상환하는 걸로 DSR에 반영해 버리면은 대출 한도가 이제 확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전세금도 대출 맞으니까 이건 DSR 적용하는 게 뭐 이상한 거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전세 물량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거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요즘에 지금 여론이 이 전세 자금 대출이 원흉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 전세 자금 대출이 생긴 거 원인을 보면요, 그 이명박 정부 그때 그 전세가 막 엄청 치솟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0년 초반 때. 그러니까 전세가 막 너무 튀어 올라가니까 전세 무슨 대책을 내놔라 해서 그때 전세 대출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전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나 쫓겨난다. 그래서 대출을 해줄게라고 이제 시작된 건데 이 전세 자금 대출이 월세보다 싸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을 안 받으면 약간 이상한 케이스? 너 굳이 뭐하러 월세 살아? 전세 사는 게 훨씬 싼데 이제 막 중소기업 대출까지 막 나오면서 중소기업 다니면은 뭐 청년들은 막 더 싸게 해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을 안 받으면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또 막 전세 사기에 영향도 많이 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 자체가 원흉이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자, 이제는 전세 사는 사람들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세요. 이런 여론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금에도 영향을 많이 주면서 실제로 정부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5억까지 해주는데 이것도 뭐 지금 3억으로 낮추는 거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대출을 5억 받아가지고 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도가 팍 줄어드는 거죠. 뭐 어디선가 2억을 더 구해 와야지만 기존의 전세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장에서 유동성을 빼면서 반전세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보증보험 같은 것들이 이제 사고 터질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올 전세를 쓸 때 사실 전세 사기가 터지는 거고 반전세로 매매가보다 좀 많이 낮게 보증금이 잡혀버리면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요즘 기금 떨어지고 막 적자가 막 4조씩 나는데 이렇게 반전세로 돌려버리면 정부도 좀 마음이 좀 부담감이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 요인이라고 막 불리는 그 올 전세 이것도 뭐 좀 잡을 수 있고 일거양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서 유동성 자체를 좀 빼내는 전략으로 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담대도 제한하고 있지만 전세 대출도 일부 회수를 막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당연히 뭐 또 분쟁이 생기겠죠. 누군가 유동성이 축소되는 만큼 돈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도 대출을 못하게 하고 세입자도 대출을 못하게 하면 어쨌든 이게 쭉 누군가는 돈을 손해 볼 거 아닙니까? 뭐 집값이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양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주담대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대출은 어차피 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출을 누가 받냐? 집주인이 받는 거죠. 세입자는 보증금을 많이 거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적게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월세를 많이 내고 집주인은 대출을 많이 받아라. 그래서 이 집을 운영을 해라. 라는 게 이제 기본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할 거잖아요. 그걸 월세 받아가지고 충당하세요가 이제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들도 없고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까봐 뭐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제도도 필요 없죠. 전세 사기도 발생 안 되고 지금 한국에 약간 전세 기반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대신에 뭔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겠죠. 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비싼 월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보다 무조건 월세를 남겨야지만 월세 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생기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분쟁의 여지가 좀 줄어드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 정부는 이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라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임차인들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은행 이자를 내는 게 월세로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어떤 곳들은 거의 막 절반 가까이 싼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내가 부담이 2배가 된다, 뭐 1.5배가 된다 그러면은 생활비를 깎아버려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국민들 삶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큰 방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는 게 사회적 혼란 비용을 줄이는 거는 맞긴 맞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또 공급이 안 되고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하긴 해야겠죠. 자, 어찌 보면 뭐 지금 지지율도 높고요. 정치력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뭐 지금 국회도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 장악을 한 상태다 보니까 지지율 높을 때 약간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꾼다? 저는 뭐 이것도 한번 해볼 만은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전세제도라는 게 너무 좀 기형적으로 돼버려서 전세자금 대출도 막 나가고 막 보증보험도 나가고 이미 적자는 몇십 조를 봐버렸고 이건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 버렸는데 계속 유지한다? 이건 쉽지 않다. 차라리 욕먹더라도 한번 바꾸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부가 동력을 과연 삼아서 할 수 있을지 이건 또 별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7, 8월에 공급 대책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상승 하락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진짜 공급 대책이 엄청 강력하게 나오는 거야. 뭐 진짜 용적률도 막 싹 풀어주고 뭐 아까 제가 말하는 대로 뭐 보유세를 좀 높이는 대신에 뭐 예를 들어 뭐 거래세를 뭐 확 낮춘다든지 뭐 이게 뭔가 사람들이 뭐 거래를 잘하게 해주고 뭐 분양을 받는데 뭐 문제가 없어지고 뭐 용적률도 많이 늘어나고 이 뭐 기존에 있던 조합들도 우리 빨리 사업합시다. 뭐 지금 너무 좋은데요 하면서 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당근들도 많이 준다면 그러면 저는 이 지금 한 번의 충격이 꽤 오래 가면서 횡보를 하거나 뭐 일부 지역은 뭐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 심리라는 거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진짜 할 수밖에 없구나. 야, 이거 진짜 공급 어마어마하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만 줘도 그게 믿음으로만 생겨도 확실히 사람들은 집을 덜 사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그게 아니다. 과거의 정부들처럼 뭐 그냥 뭐 공급 많이 할게요 라는 약간 뜬구름 잡기처럼 나와버리면 역시 이번에도 똑같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바람이 불 수 있어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것은 맞다.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세 쪽도 약간 좀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올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